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me.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지 압니까? 우리도 원치 않는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우파진영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도 우파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아무리 우파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것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질문 그런 말이 있어. 미국 발언 요거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중앙호 목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경고장 나왔는데 옐로 카드입니까? 네,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될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예. 일단 당의 지도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도 SNS에 글을 올리면서 같은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두 차례 이상 이 일이 지속됐기 때문에 당 내에서 나오는 당원들의 우려도 상당하고 저도 어제부터 계속 당원들의 많은 메시지들 또 우려의 연락들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서 지도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김기현 대표가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최고위원 중에 이제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 1위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분위기나 좀 그 감정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 분과 발언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 때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네. 월요일 회의 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네네. 당시에는 전주에 이 재선거가 열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월요일 최고위원회 이후로 나왔던 미국으로 갔던 내용들 그리고 현장에서 영상이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던 측면이고 그러니까 미국 간 걸 몰랐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외국에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네.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처럼 저런 행사 또 저런 발언들로 미국을 간 것을 월요일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른바 친윤계조차도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감 떨어진 거 아니냐,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예. 나올 수밖에 없죠.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은요.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파를 통일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실도 상당히 기분 나빠야 돼요. 그동안 정말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이 많이 이렇게 양분되고 나눠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와서 우파를 통합해서 그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잖아요. 우파를 통일한 사람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지 왜 정광훈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우파가 정광훈 목사를 보고 그분이 어떻게 하라고 가서 따라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저거는 해당 행위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5.18 관련 발언도 그렇습니다. 목요일에 일부러 전주에 가서 최고위원회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참석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거기서. 그래야 그 민심을 얻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발언 때문에 광주나 호남 지역의 민심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또 대통령이 공약한 걸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했다고 하면 본인이 거기 가서 일부러 이 최고위원 회의까지 거기가 하고 있는데 참석도 안 하죠. 사과도 안 하죠.
그럼 국민들이 보거나 호남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좀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실제 문제가 됐던 사람은 오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하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만 와가지고 회의를 한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지난번에 5.18 발언도 그 전광훈 목사가 있는 교회에 가서 또 그랬잖아요. 예.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중도의 표심을 얻거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도 많은 부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집권 여당의 지도부의 일원인 김병민 최고위원께 두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지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친윤계 내부에서 어느 정도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분인지 이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는지 뭔가 이제 분석하고 그 추측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친윤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의 선출직으로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것은 맞죠. 네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역할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특별한 역할들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 출범 과정에서의 그 역할론에 대해서는 다소 그 평가들에 대해서 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질문은 그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어떤 짐작을 하고 계신지요? 그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앞서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으로 알고 지냈습니다만 감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무적인 감각, 판단하게 된다면 지금 시기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기고요. 특히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지율을 받잡고 올라가야 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저런 행보를 보였다는 건 정무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치적 이득? 계산?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뒤따르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좀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다들 좀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한때는 전략통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는 뭐 감 떨어졌다 이런 비판을 당내에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징계까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미국에 가서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고 하는데 예.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바를 우파의 천하 통일로 봐버리면 우파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우파가 정말 쪼그라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김재원 그 1등으로 최고위원 된 분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분이 5.18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윤리위에서 징계한 이후에 보면 도대체 당의 윤리위 어떤 실종 사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5.18 발언 같은 걸 하면 이거는 당에 대해서 민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할 생각도 아무도 없는 거고요. 네. 이준석 때는 그렇게 모질게 하더니 왜 징계 안 하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그냥 몇몇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끝내버리면요. 과연 진정성이 있냐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몇 분이 그냥 뭐 좀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요. 또 계속 최고위원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최고위원의 자리까지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걸 떠나서 몇 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라든지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하는 태도로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빠르게 두 번인가에 걸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잖아요. 근데 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면 이런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처리할 생각이 있는 건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또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앞으로 그럼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예. 이게 그냥 넘어가 보세요. 또 어떤 실수를 할지 몰라요. 저분. 아니 지난번에 5.18 그 실수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비판을 했는데 또 미국 가서 이런 행동을 하면 다음엔 어디 다른 나라 또 가서 또 이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명해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교수님은
적어도 당원권 정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징계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라는 건 지도부가 징계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네. 당에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그 윤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전 대표의 징계 이유로 윤리위가 가동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전 대표의 징계 이후에 그 수해봉사가 갔을 때 발언에 문제가 있었던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렸던 예부터 그 이후로도 당내 중요한 사안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게 된다면 윤리위원회는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아마 타당에 있었던 용해인 의원이 용산구청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를 이제 또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징계가 될지를 독립적인 판단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아마 지금 당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함께 청해 듣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열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윤리위원회의 재구성 문제부터 아마 지금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될 순차적인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한 건뿐만이 아니라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당의 기강 그리고 여기서 국민께 상처가 되거나 혹은 국민의 민심과 어긋나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을 아마 당 지도부가 좀 발빠르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혹시 그 페이스북에 쓴 거 말고 뭐 비공식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입장을 전해오거나 무슨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내일이 저희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도착했다는 걸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오늘 오전에 도착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최고위원회 아마 오게 되면 비공개 이 사전 회의에서 아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면밀히 들어보고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 지지율 최근에 하락세인데 더 악재가 될 것으로 보는 이제 시각이 많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요즘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또 소환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또 뜨거운데요. 당에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예정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나오실 거면 빨리 결단을 하시고 지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정치인으로 가는 길을 택하시려면 전국의 한 지역구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빨리 뛰신다면은 지금까지 조금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훈련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정말 최고 수준의 정치 지도자 반열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총선 출마,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보여주는 역량은 통상의 장관의 보여주는 역량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일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정책의 아이콘 비슷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일종의 스피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다 그러는데 뭔 때만 되면 차출설이 계속 나오니까 당내에서 뭐 한동훈이 스파이더맨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구태여 이 정치권 뉴스에 한동훈 장관을 소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당에서는 고민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특정 장관을 대상으로 총선에서 역할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당이 거듭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까지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대한 인물론을 중심으로 선거를 움직이게 되는 건 아마 올 하반기 정도가 됐을 때부터 여러 언론 뉴스에 회자가 될 텐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이제 5월 달이면 취임 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취임 1년을 전후로 해서 어떤 정부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기에 가장 주대한 초점을 맞추고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국민의힘이 당정관의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기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초점을 맞춰야지 너무 총선에 앞다 있는 것 같은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정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런 논의를 할 상황도 아니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지난 전당대회 앞두고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차출돼야 되는 것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방해적인 요소로 작동됐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당이 그런 정치적인 불편한 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아주 광범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장관하게 놔두고 올해 하반기 이후에 뭐 올해 말쯤에 그때는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각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 또 당시 청와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청와대에 몸을 담고 있다가 나왔던 인사들 아닙니까? 네네. 결국은 정권이 해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국민께 성과에 대해서 평가받고 또 심판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장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아직도 총선 1년 남는 상태 속에서 내각에 있는 사람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는 순간 지금 힘있게 일해야 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엉뚱한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본인이 나온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지역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강북으로 가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예.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의 태도나 뭐 발언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정치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장관, 일반 장관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뭐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이나 야당 의원들과의 뭐 이렇게 논쟁하는 거 이거 보면 거의 정치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만약 출마를 한다면 험지 가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동훈 장관은 뭐 그 보수 진영 특히 이제 극우적인 성향의 분들 셀럽 아닙니까? 셀럽은 한정된 셀럽이시죠. 그러니까 뭐 모든 국민에게 전체적인 뭐 지지를 받는 셀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차라리 두 분이 더 셀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특정 지지 세력에 의한 셀럽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셀럽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살리려면 결국은 좀 험지에 가서 그곳에서 뭔가 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험지에서 승리할수록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정말 뭐 소위 보수 측 에서 일부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본인이 만약에 대권까지 꿈이 있다고 하면 험지에 가서 이기는 게 훨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서 이길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이라고 얘기되는 곳에 가서 만약에 거기서 본인이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하면 뭐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반영받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뭐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또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나가는 걸 허락한다고 하면 그래도 당선이 좀 가능한 곳에 나가길 바라지. 왜냐하면 혹시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떨어져 버리면 정말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험지 가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너무 안정적인 곳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이 인정해 주신 셀럽으로서 최 교수님만 인정해 주신 셀럽으로서 제가 김 최고위원님께 험지를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좀 그래도 당선될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낫습니까? 만약에 간다면. 사람 한 명이 선거판을 흔드는 건 아닌데요. 지난 2020년 선거 얘기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선거 때는 누가 뭐래도 핵심적으로 선거의 모든 뉴스가 집중됐던 건 종로였죠. 이낙연 총리가 당시 후보로 나오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맞붙게 되니까 여기가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 뉴스에 관심을 가졌던 게 고민정 의원에 출마했던 광진을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에 원외위원장으로서 재기를 꿈꿨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핫한 뉴스가 됐죠. 그 다음 바로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지냈던 동작의 나경원 그리고 여기 이수진 의원이 나오기 위해서 붙게 되는 이런 중간중간 곳곳에서 피 튀기는 경쟁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관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총선 과정 속에서 누군가 셀럽으로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진두지휘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그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곳에 갈 때만이 그런 일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적인 원론적 평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끼고 계시지만 결국 험지 가라는 거네. 본인도 험지에 또 나가실 거니까 뭐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있는 지역이 광진 갑 지역인데요. 이런 곳이 예측 불가능하고 또 민주당 텃밭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면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SNS에 밝혔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은 1회 말에 웬 구원 투수냐. 그냥 애초에 라인업을 잘못 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냥 빨리 비와서 노게임 되는 정도만 기대하자. 노게임 이후에 심기일전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시점이 좀 이르다는 것 같은데 이게 노게임 이후에 심기일전하면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준석 전 대표는 시종일관 현 지도부 출범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나와라 이런 거예요. 네, 비나와라. 누가 누구를 네. 차출하거나 하는 얘기를 저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예.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른바 노원병 지역에서 본인이 3번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3번을 떨어지고 난 다음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도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노원병에서 어떻게 당선될지에 대한 고민들, 그 지역적 어떻게 역할을 공천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된다면 저는 그것만큼 공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부에 들어서도 공천 가능성을 여러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당선될 수 있는 사람, 꽝 잡는 매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노원병 지역 어려운 도시거든요. 예. 거기서 3번 떨어진 이후에 이 전 대표의 선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걱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해주셨는데 김명민 최고위원님이 예.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어제 모교를 가셨다 그러던데 급식 먹으러? 경희대학교 갔습니다. 예. 왜 가신 거예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작년 가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대학이 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한 2년 반 만에 학교를 개강해서 가보니 학교의 급식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한 끼 밥을 먹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농림부가 1,000원을 대고 학생이 1,000원을 대면 대학이 나머지 돈을 내서 아침밥을 학생이 1,000원에 먹게 해주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그 아침밥을 먹어보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아침밥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자 그렇게 찾았고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